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매도세는 취하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의 개장 이후에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226만 주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유가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려감이 약간 줄어든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오늘 전반적인 섹터로 봤을 때 건설 관련주 탄력적이고요. 에너지 쪽 괜찮은데 원전 그리고 태양광, 풍력 쪽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브리핑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시장을 버틸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장 초반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장중에 119달러까지 돌파하면서 우려감이 좀 짙게 깔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에너지 시설 이제 피습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데드라인을 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중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다가 좀 반납을 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모쪼록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유가 급등이 걱정되는지라 미국 재무부 쪽에서 일부 러시아산의 원유의 운송과 판매를 허가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러면서 깐부는 러시아였나?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좀 나왔던 흐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란의 전쟁은 곧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메시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핵 농축 시설 이런 부분이나 미사일 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봤을 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아니다라는 부분이었죠. 게다가 미국 쪽에서 공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수위를 낮추라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유가 상승분을 좀 반납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지탱해줬다. 그러니까 뉴욕 시장도 장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들이 있었고요. 다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3% 미끄러져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본 지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해야지 성장을 하는 건데 그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정을 당하니 조정에 대한 빌미가 요거로 이제 선택이 되는 것 같고요. 여타 다른 투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흐름들이 더 많습니다만 그래도 떨어진 이유를 찾자면 서밋 인사이트라고 반도체 테크 이쪽의 업체거든요. 업계인데 2분기 이후에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이제 빌미가 된 거죠. 그리고 투자 의견도 좀 낮췄습니다. 매수에서 중립 의견. 요런 또 이슈가 하나 나올 때마다 주가 가는데 돌발 악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됐거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부품이나 장비주는 견조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오늘 좀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시장에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국제 유가가 좀 하락해주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회복하면서 뉴욕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간의 지금 정상회담에서 확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부각됐는데요. 이란에 지금 지상군을 파병할 계획이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에너지 관련 시설 타격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중동 리스크가 조금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좀 불안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자세한 업종별, 종목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 미국 시장에서 낙폭을 모두 회복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해 준 점과
더불어서 좀 상승으로 출발을 해줬습니다만 상승폭을 많이 둔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0.12%가량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지금 계속해서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가져가는데 0.15%가량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건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어제 장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유가가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안정한 모습, 조금은 아무래도 시장이 가져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은요, 최근 들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지금 주가가 거의 90%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솔루션도 무려 10% 넘게 오르면서 최근 들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풍력 관련된 종목들까지 에너지 자립에 대한 기대가 많고 좀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도 또 태양광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이고 ESS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올라줍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21%가량 올라주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52%가량 오르고 있지만 삼성 SDI는 조금 하락 중입니다. 0.25%가량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 관련된 업종들도 일제히 좋은 상황이고 유통업종 같은 종목들도 좋은데요. 일단 대형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가운데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1호 투자에 대한 원전 이 지금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어제 진행됐던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 여기서도 또 제2호 투자로 원전이 또 부각이 됐습니다. SMR 관련된 협력 소식이 또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이 어쩔 수 없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가면서 2.35%가량 올라주고요. 현대건설 같은 종목도 1% 넘는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단에서도 오늘 시장 안에서 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우건설 같은 종목은 어제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가고요. GS건설 같은 종목들도 좋습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지금 증권가에서 꾸준히 원전 관련된 협력 리포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부각이 되면서 원전 모멘텀 부각되면서 한미글로벌도 어제 이어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보자면요. 지금 피지컬 AI 관련해서 현대차와 기아는 좀 모멘텀을 조금 빠지는 상황이지만 LG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좀 급등세가 붙고 있습니다. LG가 4.53%가량 오르고 있고 LG전자도 3%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 LG이노텍이 이제 피지컬 AI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러한 영향에 최근 들어 LG가 좀 피지컬 AI의 수혜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금융업종 안에서도 SK 같은 지주사단 좋습니다. 4%가량 올라주고요. 미래에셋증권도 2.7%가량 오르면서 최근 들어 증권주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갑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증권주 쪽으로 브로커리지 수수료 기대감이 붙고 있는데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은 작년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1조 원을 지금 증권사 최초로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3%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열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비슷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그래도 상승부를 켠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많은데요. 오늘 3,000당 제약이 좀 특징적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3,000당 제약은 지금 에스페스 관련해서 좀 호재성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제 글로벌 임상을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구용 인슐린 관련해서 유럽 시장에서 임상 1 이상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상승부를 켜낸 이후로 오름폭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요. 약 3.77%가량 오르면서 점차적으로 오름세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부를 계속해서 켜내고 있는데 좀 오름폭이 거세지고 있고요.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 3% 넘는 강세 붙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좀 힘을 잃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3.4%
0.4%가량 빠지고 있고 HPSP도 3%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ASML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좋았지만 이러한 영향을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그다지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기자재단도 함께 주목받으면서 태성 같은 종목들 함께 올라주고요. BHI도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그간 시장의 주목을 좀 덜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실리콘2도 7%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해서 VT도 8% 가까운 급등세 붙으면서 오늘 좀 그간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던 업종들 위주로 상승세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좀 변동성 장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수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세, 지금 5,810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5,800선을 내려놓으면서 움직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시 5,816포인트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상승세 붙으면서 1,156포인트 지나가는데 개장 직후 가장 크게 튀어 올랐다가 좀 오름폭을 줄였는데요. 다시 개장한 지 1시간가량 지났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막판까지 잘 이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확전 우려가 조금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순매도 기조를 펼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9원가량 내리면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490원 선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피 시장을 9,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5천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4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을 좀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시장은 꾸준히 팔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을 장 초반 사들이는 경우가 꽤 많이 보이는데 오늘도 700억가량 외국인이 코스닥을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180억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700억가량 팔고 있는데 오늘 개인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 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메모리 기업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메모리 재고 여기에 바닥은 어디일까? 지금 추가적으로 메모리가 얼마나 더 필요한 상황일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단서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이를 좀 분석해놔서 이런 의미 있는 내용은 자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KB증권은 목표주가 32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매수 유지 전략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메모리 재고 관련해서 KB증권은 1주에서 2주 정도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적은 겁니다. 메모리 재고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 수치인 즉슨 2018년 이후 최저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이니까 그러겠죠. 범용 디램이나 SSD 저장 장치 수요가 급증, 폭발하면서 재고를 다 소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상 내년까지 이 메모리가 완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내년까지냐, 2028년까지냐, 뭐 이런 부분으로 설왕설래했던 게 맞는데 KB증권에서는 2028년까지 타이트한 수요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HBM 생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디램 공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2년 내에 증설은 또 제한되고 공급은 부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강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2028년까지 내년을 넘어서 내후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지속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220조로 1년 사이 5배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를 뒷받침하는 재료가 메모리 가격일 겁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이 각각 148%, 150% 가깝게 110% 이상 오르면서 올해 영업이익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고요. 1분기만 본다면 40조, 6배 성장, 그리고 2분기에 51조로 1년 사이
사이 11배 튄 실적 성장, 지속적으로 깜짝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책 모멘텀에 배당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딱 9개의 종목을 픽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느끼면 되시겠죠. 그리고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어드리면 정부에 대한 정책, 배당 소득세 인하가 확정된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코스피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성장주 쪽에서 잘 받쳐줬고 그 다음 배당 성장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2월 코스피 수익률 대비해서 상회하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성장주이긴 한데 배당이 같이 붙은 성장주에 대한 매력 돋보인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라고 봤더니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 배당 성장주잖아요. 그 리포트 제목이. 그러니까 3월 말 배당 기준일로 봤을 때 배당 소득세 인하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시총 1조 원 이상에 대한 규모를 가진 기업 중에 꼽아온 겁니다. 배당 성장주 9개 기업에 대한 결론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성카드, 삼성화재, SK가스, LIG넥스원, LG, 포스코 인터내셔널, LS, 아모레퍼시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9개 기업이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배당 성장주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참고사항으로 전략적으로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분석을 해놨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상향했고 국내 증권사에서는 40만 원보다 조금 더 올려잡은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SK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바로 자회사 때문입니다. 자회사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순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니까 SK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과 SK스퀘어의 가치의 급등인데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분이 20.1%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잘 가면 SK스퀘어 잘 가는 거고 그런 흐름에서 최근 급등세도 이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SK스퀘어 잘 가고 또 SK텔레콤 이런 자회사들이 잘 가니까 SK 가치도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흑자 전환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써놨습니다. 대표적으로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 최대 실적을 구현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분법 이익이 올라가는 거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온이 사실상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화학 업황, 이번에 이제 이란 리스크 터지면서 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었는데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한 66%나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3,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흐름에 숨은 가치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SK는 이제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순차입금을 낮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빚 부담을 줄였다. 이 말과 같습니다. 리밸런싱을 2년 연속하고 있고 지금 사실 시기상으로 거의 막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기 구간이 23년도였습니다. 이때 11조 원의 부담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잘 해나 보니까 2조 4천억 원 정도 빚 부담이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가 질주한 그런 영향이 있었고 SK이노베이션 이 부분은 석유 화학 업황이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SK텔레콤 실적 물론 일회성 비용 때문에 약간은 어려웠지만 이 고개를 넘고 나면 안정적인 실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회성 비용이 나왔던 이유는 데이터 센터 비용도 있었고 희망퇴직자가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런 비용도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런 부분에 좀 미스도 있었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으로 나가는 게 있었는데 이거 털고 나면 그래도 앞으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주력 아닌 곳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걸 비핵심 자산
매각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SK 스페셜티와 판교 데이터 센터 매각 이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조 넘게 현금 확보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팜 지분 일부 처분과 더불어서 지분을 담보로 해서 현금을 얻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약이 있다 보니까 1조 3천억 원 정도 현금 유입에 대한 모멘텀 있다고 합니다. 두산에 이제 매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SK 실트론 지분도 70% 이상 팔 것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3조 원 정도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차입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SK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재무 부담에서 탈피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SKC 유상증자 1조 원 하는데 여기에 5,400억 원 규모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에 대한 그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 따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20.1% 전량 소강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직원의 뭐 인센티브 이런 거 좀 제외하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주식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그럼 전반적으로 이익률, 자본 이익률, ROE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기대 효과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SK 목표 주가 상향한 하나증권의 리포트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노공업입니다. 오늘 좀 떨어지죠? 한 3% 떨어지나요? JP모건에서 투자 의견 하향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 하향에다 초점을 맞추셔야겠죠. 현재가가 11만 원인데 목표 주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렸다 하더라도 현재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떨어뜨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중 확대 의견에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높은 밸류, 연초 대비 올해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올해 대비해서 리노공업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94%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오른 데에 따른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코스닥 1000 넘어서 코스닥 3,000 가겠다라는 목표치 세웠는데 이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벤치마크에 편입하면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JP모건에서는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코스닥 150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 10% 비중을 계산해 봤을 때 그 패시브 자금 유입이 최대 2조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이미 3조 넘게 증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기대를 선반영했다라고 하면서 밸류가 좀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비중 보면은 매출단에서 뭔가 AI 시대에 이거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나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아쉬웠습니다. JP모건이 리노공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매출의 비중을 보면 스마트폰이 절대적으로 높네요. 60%.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AI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 확대, 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소켓 관련해서는 리노공업의 주력은 포고핀 소켓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AI 시대에서 원하는 소켓이 러버 소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고 경쟁 업체에 있습니다. ISC만 보더라도 데이터 센터 비중이 67%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데이터 센터 플러스 AI 컴퓨팅 이 부분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하향한 이후 리노공업 오늘 한 3% 정도 떨어지면서 11만 원 선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하한가 갔죠? 오늘 6%, 8% 정도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7년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붉은 사막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붉은 사막이 오늘 글로벌 출시가 됐는데 어제 하한가 맞고 오늘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뭐가 있었냐면 평론가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 점수는 80대 중반 점수였거든요. 근데 평론가들이 붉은 사막을 평가하길 평점 78점, 기대 이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어제 주가가 하한가
내려간 거고요. 오늘 이제 글로벌 출시 날인데 더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의 평점 이렇게 나왔지만 평론가의 평점을 보니까 서사의 몰입도 이런 부분이 좀 적고 그리고 굉장히 그 조작 단계가 복잡해서 그게 좀 민감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 때문에 평점이 좀 낮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평론가의 평점은 그래도 이제부터 유저가 쓰는 부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비평 점수가 흥행 성과로 연결은 안 되는데 초기 판매가 어떻게 되고 유저들의 반응이 중요한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글로벌 출시 일날 더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는 매도 의견 얘기했고요. 32,000원 얘기했습니다. 현재 주가 오늘 더 떨어져서 어제 하한가 이후에 4만 원 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탈출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7년 만에 이런 대작을 내놨는데 좀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서 기업 입장에서 좀 우울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지속적으로 후기 리포트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율 1,500원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그 분석 리포트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요즘에 신경 많이 쓰이시잖아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500원 선 IBK 투자증권에서는 단기 고점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이 선보다는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00원대 반락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쉽게 얘기해서 기술적 저하 그리고 펀더멘털 상에서 과매도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IBK 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기 고점은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장기로 봤을 때 환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오히려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같은 시기가 오면 1,500원에 환율이 안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글로벌 무역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에 국제 수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원화 가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면서 재평가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 변화된 상황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IBK 투자증권에서는 이 리포트가 말하는 이유를 좀 잘 들여다봤더니 어쨌든 지금은 1,500원 선이 단기이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도는 결국 1,500원 선 안착이 될 텐데 1,500원 선 원달러 환율이 안착되더라도 우리는 위기로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사실 더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1,500원 선 안착되더라도 외환 위기의 위기는 아니고요. 국가 신용도에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달러원 환율하고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화의 가치가 무엇이냐. 상대국가의 그 무역 비중을 따라서 환율의 민감도를 따라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물가의 상승률 그런 거 고려해서 진짜 원화의 가치를 절대평가가 아니라 약간 상대평가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봤을 때 우리의 경쟁국, 일본, 중국, 유럽 대부분 장기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1,500원 만약 가더라도 자체 위기로 볼 필요 없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할 것 같죠? IBK 투자증권의 환율 전망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의 리포트 봐야 되는데 펀더멘털,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깁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사실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게 돌발 리스크가 이란 전쟁에서 나왔을 뿐 우리가 뭐 깎아먹은 것이 있냐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켓나우 2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린 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주총 시즌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상법 3차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주중하는 의지 이런 부분을 정부 정책에서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주주 자본주의의 시험대가 지금 주총 슈퍼 위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주총 LG전자 네이버가 23일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5일 있고요. 네이버와 SK가 26일 있습니다. 현대차와 SK가 26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주총에서 과연 주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그동안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프리 어닝 시즌 이걸 이제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펀더멘털에 주목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깎인 점수들 그런 부분 저평가 구간이고 실적 장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언급하는 바 항상 저희가 강조해드리는 실적 전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기에 따라서 옥석가리기가 갈린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로 대신증권에서는 지금의 변동성은 주식을 매수하고 그리고 비중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사야 되냐? 주도주의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되겠습니다. 밸류 매력이 있고요. 올해 이익 가식성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이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순환매 장세에서 낙폭이 과대됐는데 올해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종목들이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이런 섹터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잘 찾아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 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한 주를 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지금 보면은 우리 현재 지금 상황이 그죠? 지금 뭐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미국 시장이 흘러내릴 때 보면 또 한마디 멘트가 나옵니다. 그죠? 뭐 이란의 네타냐후가 전쟁이 이제 곧 끝날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또 약간 반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양치기 소년이 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때 전쟁 끝납니다. 이랬다가 또 뭡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은 또 전쟁을 발발하고 막 이런 모습인데 여튼 지금 우리 시장은 일단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어느 박스에 두고 이 개별 종목들이 지금 보면 시세를 발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AI 하면은 전력이기 때문에 이 대미 협상 뭐 이런 부분들도 맞물려 있어서 그런지 이 원전을 비롯해서 그죠? 이 원전 관련한 종목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원전 관련한 종목 하면 뭐 두산 에너비리티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 순환이 빠르고 이 종목들의 이 그 뭡니까 포지션들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원전 하면 두산 에너비리티 뭐 한전기술 이러는데 지금은 뭐가 움직이느냐면 대우건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현대건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장의 패션이 자꾸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르비텍도 좀 움직이고 있고 이렇지만 이 원전을 필두로 해서 지금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 원전이라는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최소한 한 10년이 이걸 원전 한 기를 짓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그리고 또 그거를 짓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순순히 뭐 우리 집 앞에 원전을 지어라 이러는 국민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물론 이 신재생 에너지들도 원전만큼의 어떤 에너지의 강함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 오늘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해서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지금 보면 SK 이터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시세를 발휘해주고 지금 뭐 신성이엔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좀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태양광으로 좀 움직여주고 또 뭐 과거에 또 OCI도 또 같이 한몫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풍력까지 같이 움직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태웅이 상한가를 치고 SK 오션 플랜트도 상한가 쳤다 풀렸다 당겼다 하는데 역시 지금 뭐 저가족 뭐 유니슨도 따라오고 이렇게 지금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모습들이 좀 추가되고 있느냐면 에너지 부분들과 관련돼 있는 그런 개별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SK 하이닉스가 어느 박스에서 그죠? 지수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박스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다른 테마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포지션이 뭐냐 이거죠. 나는 가치 투자를 하고 뭐 지수가 이렇게 되고 뭐 목표가를 향해서 간다.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차를 보시는 거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다.
나는 뭐 이 성향이 개별 종목을 따라가서 단기간에 수익 구조를 빨리 형성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대부분 보면 지금 보면은 돌파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섹터가 아니어도 보면 SK증권 같은 경우도 뭡니까 앞에를 돌파해버리니까 증권주 혼자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룹이 아니어도 그래서 이런 기술적 흐름들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우리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돌파해버리면은 더 시세가 나오는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술력과 그죠 시장이 돌아가는 이런 시황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튼 뭐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뭐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장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장 가는 그 길목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여러 가지 뭐 투자 전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잠시만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AI 기업 오픈 AI에 차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HBM4를 단독 공급한다. 물량은 최대 8억 기가비트. 올해 전체 HBM 생산량의 약 7%, HBM4 기준으로는 15%에 달하는 규모다. 삼성 HBM4는 오픈 AI가 처음 선보이는 자체 AI 반도체 타이탄 1세대에 탑재된다. 브로드컴과 공동 설계하고 TSMC가 생산하는 추론 특화 칩이다. 오픈 AI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 속에서 삼성 메모리가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HBM3, 3E에서 구전했던 삼성은 HBM4에서 반전에 성공했다. 엔비디아 승인 테스트 통과, AMD 우선 공급자 선정에 이어 오픈 AI까지 확보했다. AI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는 구간에서 대형 고객 세 곳을 묶었다는 점은 실적 가시성과 점유율 확대 기대를 동시에 키운다. HBM 시장은 2028년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삼성의 HBM4 수주 릴레이가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반도체 전략 중요합니다. 메모리 강국의 위상과 글로벌 파트너들, 그러니까 파트너십, 글로벌 경쟁력 이런 부분 분석이 필요한데요.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차근차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올해도 엔비디아 GTC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HBM4 그리고 그록3 유독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스포트라이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방금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이번에 GTC 2026에서 가장 큰 이슈는 그록3의 파운드리를 가져왔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각각 회사의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있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제 아픈 손가락이고 네. SK 하이닉스는 낸드 쪽에 수익률이 좋지 않고 투자한 금액이 10조에 달하는데 아직 수익 나지 않는 것에 큰 수익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픈 손가락인데 이번 GTC 2026은 양사의 이것을 조금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그록3의 LPU, 그러니까 LPU가 뭐냐면 Language Processing Unit입니다. 그 LPU의 파운드리를 가져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분들은 적어도 이제 LPU가 뭐냐, 왜 이런 기술 흐름으로 가고 있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면 향후에 반도체를 조금 이해하는데 좀 도움 되지 않을까 합니다. LPU가 뭐냐면 지금 방금 우리가 AI 뉴스로도 이제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AI가 원래는 그 GPU 중심으로 시장이 갔죠. GPU의 주된 역할은 학습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LLM을 만들어서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고 학습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요게 요까지가 뭐냐면 LLM 그리고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까지가 요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로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제미나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챗GPT 쓰고 있는데 요거까지 사람들이 와 괜찮은데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에이전틱 AI 시대로 가는 겁니다. 예. 이때 가려면 지금까지 만든 요 시스템 가지고는 약간 과부하가 걸려. 첫 번째 전력 소모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점점 더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떨어져. 그래서 요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방금 챗GPT 오픈 AI가 HBM4 삼성전자 걸 사면서 뭐라 그러냐면 특화된 추론칩을 이야기했죠. 네네. 그 추론칩이 뭐냐면 그록에서 쓰고 있는 이 바로 LPU입니다. 이거 이제 이 AI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걸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AI는 기본적으로 연산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프리필이라고 그래서 프리필이라는 이 과정이 하나가 있고 어텐션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이 FTN 순방향 신경망의 세 개 과정을 크게 나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광화문에 BTS가 내일 공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챗GPT한테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BTS가 왜 이렇게 유명한 아티스트가 됐어?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정보를 처리하는지를 볼게요. 예. 첫 번째는 AI가 이 문장을 BTS라는 문장과 왜라는 문장과 유명한이라는 문장과 아티스트 4개로 쪼개서 질문을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프리필이라는 과정입니다. 아, 그게 프리필이에요. 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KB 캐시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주인이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나한테 했어. 라는 게 KB 캐시라는 거예요. 네. 그 질문을 끌어내서 기억하는 거군요. 기억하는 거죠. HBM 같은 메모리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끌어와서 사용자와 AI 사이의 맥락을 살핍니다. 이게 프리필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기억들을 끌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AI가 나름대로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매깁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한 방금 나의 사용자는 요런 맥락을 보니까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고 중요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정말 비서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알아서. 예. 이게 바로 어텐션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질문한 사람에게 답변을 하는데 가치 있는 답변을 할 걸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어텐션이라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끔 챗GPT나 제미나이 쓰면 답변 잘하는 느끼잖아요. 바로 그 어텐션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앞에 2개 과정은 그 요리의 그 재료들을 잘 손질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죠?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요리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걸 뭐 프라이팬에 담거나 볶거나 뭐 삶거나 굽거나 하겠죠. 이게 바로 FFN. 그러니까 Feed Forward Network이라고 그래서 순방향 진행망이다. 정말 답을 내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 Prefill, Attention, FFN을 HBM이나 GPU가 다 묶어서 한 개의 칩으로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전력 소모량도 많고 이런 거죠. 내가 맛있는 요리를 저기 지리산 꼭대기 가서 먹고 싶어. 네. 지금까지는 뭐냐, 어떤 식이냐면 부엌을 통째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번거롭고 그렇죠? 힘이 들겠네요. 그런데 네. 내가 재료만 가지고 네. 코펜하고 몇 가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FFN 과정인데 요번에 그러기 하는 LP가 뭐냐면 마지막 과정만 떼낸 겁니다. 앞에 거는 다른 시스템으로 해결할 테니 네. 요거만 가지고 칩을 만들 거야. 요게 바로 LPU예요. 선택과 집중을 한 거네요. 어떻게 제미나이가 우리가 좀 제미나이 3.0이 강하다는 이유가 바로 예. 제미나이는 앞에 과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뒤에 TPU라는 거를 추론칩을 따로 만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오픈 AI도 바로 이 뒷부분만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젠슨 왕이 관심을 가지는 건 어차피 앞으로는 이 다 분업화 시켜야 되는 거야. 쪼개서
더 강한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해서 이거를 칩과 칩, 서브와 서브의 연결을 넘어서 아예 렉 단위로 분리해서 앞으로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이번 GTC 2016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은 LLM 시장에서 AI 에이전트가 지금 왔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급속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차이는 뭐냐? AI 에이전트까지는 LLM까지는 우리가 질문하고 사람이 개입해야만이 답을 내놨잖아요. 네. 에이전틱 AI 시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개입이 없어도 자동으로 답을 내놓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무섭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이 바뀌었죠. 그렇게 가기 위한 기술적인 변화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게 바로 그록3의 LPU 시장이고 거기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챗GPT도 마찬가지고 오픈AI도 마찬가지고 제미나도 마찬가지고 이 특화된 이 추론칩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이 시장은 TSMC에 맡겼는데 왜 갑자기 삼성전자에 맡기지? 네. 좀 달라진 게 뭐냐면 GPU까지는 TSMC에 맡게 되는데 이 추론칩의 특성상 메모리, 특히 낸드 플래시나 메모리와 아주 밀접한 네트워크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 칩 생산, 파운드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록3는 엔비디아가 인수하기 전 2019년부터 삼성전자에다가 파운드리를 의뢰하긴 했었어요. 근인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엔비디아가 전격적으로 삼성전자에 손을 내밀면서 향후 추론칩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풀스택 구조를 다 갖추니까 그렇죠. 여기서 해결 가능하니까 훨씬 그 고객 입장에서는 맡기기 더 안정되는, 안심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구글의 TPU 만든 또 기술자가 창업한 게 그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을 맞습니다. 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AI 에이전트 학습에서 추론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삼성전자가 일감을 잘 떼냈다. 그리고 앞으로 AI 추론 칩 관련해서도 좀 무궁무진하게 좀 일감이 있으려나 이런 또 기대까지 그렇죠. 더해지네요. 무엇보다도 네.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삼성전자의 밸류가 좀 달라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를 넘어서 이제 파운드리 만들어주는 것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건데 사실 이제 이 이슈 있고 20만 원으로 튀었습니다. 네. 뭐 전쟁 리스크 때문에 깎여도 20만 원 돈으로 잘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예,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LPU가 매출액에 아주 큰 효자 노릇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번 엔비디아에서 요청한 게 파운드리에 약 50만 개의 LPU를 오더를 내릴 걸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50만 개를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3천억 정도 매출밖에는 안 돼요, 사실은. 3천억은요? 네,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도 이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저는 더 큰 거는 뭐냐면 이 에이전트 AI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레거시 메모리나 HBM의 공급 부족 사태가 2027년 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GTC 2026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이 공급 부족 사태가 좀 더 오래 갈 것 같답니다. 예. 2029년 30년까지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현재 20만 전자도 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그렇군요. 겁니다. 거기에다가 파운드리 쪽에서 흑자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추론칩의 TSMC와 이제 겨룰만큼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건 또 별도의 애드가 되는 거죠. 밸류가.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제 아직까지는 여력이 꽤 남아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GTC 이슈 있던 바로 다음 날 AMD의 리사소 CEO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이종호 회장을 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한 거죠. 이종호 회장은 그 전에 만났어도. 네.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20년 동안 반도체 기술 협력은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온 거는 리사소 CEO가 한국을 방문한 거는 어떻게 보면 취임 이후 처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급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GPU 만들지만 AMD는 원래 CPU 만들던 회사였는데 네. GPU도
뒤따라 만들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아까 GTC 2026에서 엔비디아 쪽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이번에 새로 발표한 이 GPU 칩을 보면 CPU하고 GPU를 합쳤어요. 네, 맞아요. 네. 베라 루빈이라고. 베라 루빈. 베라가 CPU고 예. 루빈이 GPU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야 제가 방금 드린 에이전틱 AI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친 건데 반대로 이제 AMD 입장에서는 원래 CPU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GPU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인스팅트 MI4 55X라는 요거 지금 만드는데 여기에 HBM4가 필요하니 네. 좀 달라는 겁니다. 우선 공급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에만 주지 말고 우리도 요 그래픽 장치 GPU의 성능 확보해야 되니까 좀 달라 협력하자. 이렇게 하면서 AMD도 한 개를 더 던졌죠. 너희들 지금 파운드리 필요하지 않아? 우리 파운드리 같이 줄게. 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어디서 했느냐면 이제 끝나고 성정원, 이재용 회장 만나서 별도로 요거 좀 우리가 우선 공급을 해주면 어차피 공급 부족이니까 파운드리 쪽도 우리가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네. 해서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어떤 밸류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 대표님 사실 AMD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 엔비디아에 서 있는 약간 선봉장의 역할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에이지 반도체 이런 부분으로 이제 부각받았던 기업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중심의 뭐라고 할까요? 그 AI 반도체 공급망에 좀 변화가 생기려나 너무 확대 해석한 건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네. 그렇게까지 가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역시 이제 네네. 이번에 2016 GTC 2016을 보면 AMD가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어뜨리기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굉장히 빨리 가요. 그리고 원래는 GPU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추론 시장에 나오면서 TPU 시장과 LPU 시장을 못 갔다면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네.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재빨리 LPU 시장에 빨리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에이전틱 AI에 대응하는 칩들을 빨리 내놓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AMD가 좀 마음이 급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메모리 공급 부족 장기화. 오늘 뭐 KB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2028년까지 메모리 수급 굉장히 타이트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머니코드에서 알려드린 바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최근 빅테크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따라서 가격 뭐 상관없이 물량 확보해 주세요 이런 부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계약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따질 건 따져야 되니까 3년짜리 뭐 LTA라고 해서 장기 공급 계약 이렇게 네. 체결하려고 지금 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삼성전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아, 뭐 너무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사할 거를 3년치를 확보해 놓고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네? 네. 얼마나 계획 짜기 쉽겠습니까? 네. 가격 조정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도 이 메모리 반도체를 요구하는 고객사들이 충족률이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군데에서 요청하면 6곳밖에 못 주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완판. 이미 완판됐다 봐야 되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아예 삼성전자한테 3년짜리 LTA 장기 계약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028년까지는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수급 환경은 완전히 이제 끝났다. 네. 완판됐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디램의 가격이 올해가 작년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DDR4 16메가 디램이 2025년 1월 달에 1불 70 하던 게 25년 말에 12불 했거든요. 1배 올랐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번 올해 또 148% 오른다는 네, 거예요. 네, 네. 2배 가까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기존 공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밖에 없는데 중국은 뭐 한다 그러지만 소수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공급 부족 사태는 무조건 갈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목표 주가를 유지하거나 그 부분 이제 실적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건데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리사수 AMD CEO 얘가 나와서 말인데 삼성전자만 들리진 않았고요. 네이버와도 만나서 우리는 전략적인 파트너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떤 협력 관계 오고 갈지. 근데 이제 주가는 또 크게 못 움직여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에게는 사실은 갑이지만 을로 간 거고 네이버에게는 솔직히 을이죠. 네. 왜냐하면 팔아먹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GPU만 쓰지 말고 우리 거 써달라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네이버가 왜 안 움직이냐면은 그걸 쓰나 안 쓰나 네이버는 사실은 큰 바뀔 게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 전혀 효과가 없고 그냥 네. 어차피 고객사 중에 한 곳이니까 네이버에 챗GPT의 오픈AI 것만 쓰지 말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만 쓰지 말고 우리 거 좀 써달라고 간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네이버에서는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크게 보면 조금 의미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이런 거거든요. 설계하고 제재하고 서비스까지를 한국에서 수직 계획을 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동선을 보면. 왜냐하면 설계는 AMD에서 하고 네. 칩 제조는 전자하고 네, 네. 서비스는 네이버나 업스테이지를 만났거든요. 예. 업스테이지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예. 이 세 개의 밸류체인을 한국에서 하고 싶으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사실은 더 큰 의미죠. 네. 그러면서 뭔가 한국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네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한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계기였네요. 글로벌 전략 파트너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조금 더 끈끈한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주식 투자에도 힌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주 오늘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이슈 잘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가 주요 LNG 시설 피격 여파로 한국 등과 체결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밝혔다. 사드 알카비 CEO는 이번 공격으로 전체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고 복구까지 3에서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연간 900만에서 1000만 톤의 LNG를 카타르에서 들여오며 이 가운데 610만 톤이 장기 계약 물량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의존도가 20% 미만이고 재고도 충분해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불가항력이 선언될 경우 부족 물량을 가격이 높은 현물 시장에서 조달해야 해 산업계와 가계 가스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공격으로 14개 생산 라인 중 2곳과 GTL 시설 한 곳이 피해를 입었고 연간 1,280만 톤 생산 차질과 200억 달러 규모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LNG뿐 아니라 LPG, 헬륨 등 부산물 공급 감소도 불가피해 글로벌 에너지 석유화학 시장 전반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요즘 전쟁 뉴스 보시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흐름이 느껴집니다. 탱크나 전투기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드론입니다. 이제 드론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전력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는 이란이 2,000기가 넘는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하면서 전장의 흐름 자체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능보다도 가격입니다. 드론 한 대 가격은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즉 싸게 공격하고 비싸게 방어하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요. 실제로 미국과 동맹국이 방어에 쓴 비용은 10조 원을 넘는 반면 이란이 드론 공격에 사용한 비용은 그 100분의 1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전쟁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전차가 수천만 원짜리 드론에 파괴되는 상황이 이제는 흔하게 목격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각국의 전략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비싼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 드론은 더 많이, 더 빠르게 확보하는 방향인데요. 미국도 이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을 분석해 루카스라는 저가 공격 드론을 개발했고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가격은 약 8천만 원 수준으로 기존 고가 미사일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드론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흐름입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단계를 넘어서 AI가 스스로 목표를 찾고 공격하는 자율형 드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군집 드론까지 확산되면서 방어는 더 어려워지고 전장의 양상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레이저로 드론을 격추하는 무기체계, 전자파로 한 번에 무력화하는 기술까지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더 싸고 더 많이 더 똑똑하게. 결국 전쟁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승패를 가르는 구조인 점에서 시장과 비슷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키워드는 안티드론, 즉 드론을 막는 기술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서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계속 쓰는 구조는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요격의 핵심인 유도탄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국산 방공 시스템 천공투의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고 최근 중동 분쟁에서 요격 성공률이 96%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의 평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드론은 싸게 계속 공격할 수 있지만 방어는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사일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하는 반복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약 1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구조는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 시스템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이 기업은 직접 요격하는 무기보단 그 전에 필요한 탐지, 추적, 식별을 담당하는 시스템 기업입니다. 드론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어떤 위협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역할을 하는 레이더, 센서, 통신 기술이 하나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레이저 기반 요격 시술까지 개발하면서 탐지부터 대응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는 항공우주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위성, 항공, 방산을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드론 시대의 핵심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내느냐입니다. 이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신기하고 유익한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드론 얘기가 하니까 고무동력기가 떠오릅니다. 고무동력기 아시는 분 손 많이 계신가요? 초등학교 때 고무동력기를 날리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언제 이런 시절이 왔는지. 근데 만약에 고무동력기에 현존하는 드론에 무기를 달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그 문방구에서 3,000원도 안 하는 그 고무동력기 사다가 그거 만기 날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96%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격 성공률 갖고 처음에는 굉장히 떠들고 뿌듯하기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량전이잖아요. 예를 들어 만기를 쐈는데 96% 격추하면 뭐합니까? 그 만기의 4%는 400대입니다. 400기가 땅으로 쏟아지면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죠. 지금 캘리포니아에도 이상한 뭐 드론 떠 있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 그 아까 뭐 재밍이고 뭐고 그것도 안 통해요. 그냥 조종하는 거라서 수동으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드론에 대한 어떤 그 방어 기술 빨리 지금 개발이 되어야지.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 보셨죠? 이 오물풍선 날라오는데
그거 풍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풍선에다 대고 천궁투를 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상공에 날아다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그때는 왜 저거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 떠 있는데 가만히 있어 했지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 물풍선에다가 그걸 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장이 완전 바뀌고 있고요. 앨런 머스크가 몇 년 전인가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F-35 만드는 로키드 마틴 바보다. 이제 중국산 드론처럼 군지파에서 수천 대를 올려놓고 싸우는 날이 올 거다 했는데 역시 앨런 머스크는 해안이 좋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주가는 아까 나온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이런 것들 방산주는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냥 트럼프랑 네타냐후의 한마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랑 네타냐후는 지금 누구보다도 그렇죠? 더욱더 전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발언이. 그런데 어제 약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기자들이 계속 압박 질문을 들어오니까 지상전 안 하겠다. 전쟁은 빨리 끝난다. 그 얘기 때문에 잠깐 올랐는데 시장이 그런 것 때문에 올라서 방산이 지금 빠지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또 그렇죠. 지금 뒤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곧 있으면 도착합니다. 8일 걸리는데 해병대원 2,500명 도착해요. 그 강습함 데려갖고 지금 뭐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또 방산주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조금 지쳐 있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LG전자인데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삼성전자는 이제 많이 했으니 똑같이 LG전자인데 전자가 붙었는데 왜 이렇게 안 가? 하도 사람들이 말이 많고 왜 100세 가전은 LG다 해서 열심히 나 가전 쓰고 있는데 LG전자는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고 계시다가 요즘에 조금 모멘텀이 뭐 냉각 기술도 붙고 전장도 붙고 AI, 피지컬 AI 붙으면서 갈랑말랑하는 약간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이런 LG전자. 우리의 그쵸 가장 친한 친구인데도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애증의 어떤 종목이죠. 이걸 가보겠습니다. 정말 애증의 종목. LG전자도 언젠가 삼성전자처럼 될 날이 올까요? 그러길 바라봅니다. 일단 스펙은 좋아요. 이걸 보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죠? 아무리 뭐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재무제표가 이렇게 좋은데 뭐가 왜 안 가? 재무제표가 그 실적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안 가? 주가의 거울이라면 실적이. 이게 LG전자를 보십시오. 정말 동그랗지 않습니까? 말랑떡처럼. 이런 좋은 스펙을 갖고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은. 스펙만으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스펙이 없고 꼬꼬라져. 자, 이거 이따 코스닥 가면 나옵니다.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자, 이것만 보고 주가를 만약에 평가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 원형에다 점수를 많이 줘죠.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땅땅합니까? 뒤에 이제 코스닥 좀 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려져 있나? 근데 주가 완전 딴판이거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실적 보고 주식하시는 분들 LG전자한테 실망 많이 할 겁니다. 자, 89조 버네요. 많이 벌어요. 90조 벌어요. 90조를 벌어가지고 홈 어플라이언스에 26조를 법니다. 이게 이제 가전 부분이죠. LG 아직도 100세 가전은 LG 통하긴 해요. LG노텍이 있어요. LG노텍은 아시다시피 애플 아이폰의 주력 벤더죠. 카메라 모듈을 만듭니다. LG노텍이 21조를 벌어가지고 가전 바로 밑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LG전자의 자회사고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19조. 그다음에 바이클 솔루션이 이제 11조 정도로 이게 전장 부분이죠. 자동차 전자장치 부분이 지금 어떤 뭔가 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머지가 10조 정도 벌고 나머지도 크네요. 89조를 벌어가지고 이 매출 원가가 68조. 이것도 원가가 좀 많네요, 이게. 89조를 벌었는데 원가로 그냥 70조가 빠져나가 버리네요. 나머지가 이제 매출 총이익이 20조가 나오니까 매출 총이익률 나오죠. 90에 20 하면 대충 9분의 2 곱하기 100, 200 나누면 9 해보세요. 그렇죠? 20 몇 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조업 치곤 뭐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마진이 많이 안 남아요. 역시 반도체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비용이 19.8조 빠지고 19조 정도 빠지고 그래서 지금 남은 게 9,680억이 남습니다. 어디 많이 쓰나 봅시다.
역시 R&D가 제일 많아요. R&D에 거의 3조를 갖다 붓습니다. 역시 R&D에 붙는 기업은 진입장벽은 좀 높죠. R&D를 통해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걸 만드니까. 그리고 일반 관리비도 2조 4천억 정도 쓰고요. 그리고 저기도 이걸 제일 많이 쓰군요. 이게 이건 잘 13이군요. 이게 판관비가 역시 13이군요. 판매 관리비가 LG전자는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많이 하니까 저기 장사를 많이 하니까 판매 관리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광고 모델도 뭐 예쁘고 잘생긴 애들 유명한 애들 써야 되고 판매 관리비가 13조가 되네요. 그렇죠? 판매 관리비로 대부분 다 나갑니다. 19조에서 판매 관리비만 13조를 씁니다. 그렇죠? 어떤 기업인지 딱 나오겠죠? 소비자 기업이고 마진 별로 안 남는데 어디다 돈 다 쓴다? 광고비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슈 볼게요. 이거 먼저 봐야죠. PER 볼게요. PER이 21.6배 정도 나옵니다. 드리머스가 38.2, TJ미디어가 18.2, 코웨이가 8.3, ES텍이 지금 3배. 이거 다 좀 그 가전 회사들하고 비교해 놨군요. 여러 분야가 있어서 여러 가전 회사들이랑 저기 해놨네요. 그죠? 코웨이랑은 또 LG전자 그 정수기랑 부딪히는 거고, TJ미디어랑은 또 가전으로 부딪히는데, 글쎄 좀 인지도가 높고 좀 뜨거운 회사들은 없어요. 비교 대상 회사에. 그렇죠? 21배 정도 받고 있고요. 이슈입니다. 저기입니다. 제품 주력 아이템 하나 찍어놨어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홈페이지에 있는데 제네시스 GV80 뒷좌석에다가 차량용 LG 웹 OS 컨텐츠 플랫폼을 구현한 모니터를 달아놓은 모습입니다. 뭐 나중에는 아예 여기 이제 핸들도 없어질 테니까 이 의자조차도 방향이 바뀔 수가 있겠죠. 원탁을 놓고 놀 거예요. 이젠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먼 미래에. 근데 지금은 일단 뭐 운전자는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은 거죠. 이제 이렇게 전자장치 부분이 아까 11조 정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어 포션이. 이런 걸 키워야 돼요. 더 이상 소비자 가전만으로는 마진도 안 되고 판매 관리비만 쏟아붓고 매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대접을 못 받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자 이슈 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국내 차인데 외국 업체랑도 협업을 하죠. 요즘 이제 BMW랑 협업한다는 게 이슈인데요. LG전자랑 BMW랑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장장치, 전기장치의 줄임말이에요. 전장 사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한다. BMW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했고요. 그래서 커넥티드 카 및 AI 플랫폼 공유. 저런 단어들이 붙어야 돼요. 무조건 AI, 커넥티드 카 뭐라도 붙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AI 클라우드 기반 차량 플랫폼을 만들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부품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LG전자가 하는 거는 라이팅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 이제 자율주행 되면 인포테인먼트 시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즐길 시간이 되는 거죠. 운전 안 하니까. 자, 전기차 부품도 하고요. EV도 있고 다 붙을 건 다 붙었는데. 자, 그래서 매출 11조 원 이상의 연평균 약 20% 성장을 지금 업계 평균 대비 10배 속도로 노리고 있다. 이 전자장치에서.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고객사가 BMW랑 아까 제네시스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많아요.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기아, GM, 스텔란티스, 포드, 혼다, 닛산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전자장치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는 게 이게 하나의 좀 성장 포인트긴 합니다. 자, 커뮤니티 가볼게요. 자, 커뮤니티에도 또 아쉬운 얘기 또 많죠. 그냥 삼성 메이커 살 걸 준 메이커 사서 엄청 아쉽네. 그나마 이분은 삼성전자를 LG전자의 2배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삼성전자 수익이 LG전자의 마이너스를 메꿔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나마 다행인데. 자, 그죠? LG전자 가지신 분들 이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널 놔줘야 하니, 손을 놔야 하니, 손절. 이게 정말 진짜 저도 LG전자 주주는 아니지만 옆에서 바라보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보는 사람도. 가전은 LG라니까. 뭐 하염없는 소리죠. 가전은 LG인데 뭐 어쩌겠어요. 가전은 LG지만 주가가 안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20만 전자 갑시다. 이거 뭡니까? 삼성전자에 외치던 얘기를 여기다 외치고 있는데 좋아요. 뭐 구호 전자니까 똑같이. 자, 20만 전자 갑시다. LG전자도 제발 갔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아까 완전 상반된 거 보여드린다고 했죠. 자, 뭐야? 지금 삼성전자기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런 일이 이거 최초 아닌가요, 지금? 알테오젠이 1위에 있었고 에코프로가 알테오젠자를 탈환했고 그러더니 밑에서 슬그머니 올라오던 삼천단자액이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와, 이게 대박인데요, 지금? 시청률이 처음 봤는데 이 3,000단지 이럴 수가 있나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2등이었거든요. 갑자기 이거 말하고 있는 사이에 1등이 돼버렸네요, 이게. 진짜 천당을 갔는데요?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스펙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주가가. LG전자랑 이 3,000단지 이거 보세요, 오각형을. 스포츠에선 이걸 보면 어떨까요? 이런 형편없는 선수. 누가 이 선수를 스카우트하게 갔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지금? 3,000단지는 코스닥 시총 1위가 왔습니다, 지금. 이게 스펙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보세요. 미래 실적도 형편이 없죠. 과거 실적도 형편이 없는 이런 배당도 안 주고 어차피 배당 줄 수도 없고 적자인데 배당 어떻게 줍니까? 이런 회사가 시총 1위가 됐다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천당 같죠, 진짜. 자, 보세요. 이미 적자죠, 일단. 어닝이 적자예요, 빨간색. 적자고 바이오에서 다 그러죠. 2,200억을 요거는 저기 나눠져 있네요. 웬일로? 2,200억 벌어서 한국에서 2,000억 법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다 벌고 있고 비용이 이 1,170억 나갑니다. 그리고 반 정도 남네요. 매출 총이익이. 자, 매출 총이익까지는 남는데 여기서 어디다 나갔냐면 비용으로 다 나가버리네요. 매출 총이익이 1,000억인데 비용이 1,140억입니다. 그래서 11억 마이너스예요. 1,140억이죠. 1,140억이 비용으로 나가버려요. 여기 보니까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요건 또 R&D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일반 관리비랑 판매 관리비가 많이 나가요. 자, 이건 왜 그런가 뒤로 가봅시다. 우리 리가캔바이온가 했었나요? 그거랑 또 틀려요. 일단 이거 볼게요. 3,000단지 69.1배. 자, 제약이잖아요. 제약. 보세요. 우리나라 대표 2대 업체 유한양의 3.2배, 한미약품 5.6배밖에 안 받고 있거든요. SK바이오팜이 9.4, 이 지금 케어젠이 24.9배입니다. 근데 제약 들어간 3,000단지 69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유한양행이 3배 받는데 여러분들 3,000단지 70배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 못 하겠죠. 왜 제약이 저렇게 받아? 제약이 저렇게 받는 이유가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왜 이 지금 3,000단지 제약이 뭔가 바이오스럽게 가고 있는데 왜 판매 관리비가 많은가? R&D보다. 그렇죠? 예전에 봤던 바이오 기업이랑 다르잖아요, 지금. 예전에 봤던 바이오 기업은 R&D에 많이 쏟아부었잖아요. 그 파이프라인 키우려고. 근데 얘는 왜 판매 관리비가 높아요? 3,000단지 제약이 주력으로 파는 게 약국에서 파는 약이기 때문이에요. 약국에다 넣으려면 이 처방전이 있는 건데 의사가 처방 내려야 되고 약국에서 하는 건데 약사 선생님이 하잖아요. 그거 누가 영업해요? 영업사원들 엄청나게 뽑아갖고 부려먹고 해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얘네가 원래 안과용제를 주력으로 만들거든요. 그중에 하나인데 디알클리어 점안액 일회용 이런 거 만들어요. 이거는 지금 일반 의약품으로 바로 약국에 살 수 있는 거고 전문 의약품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눈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뭘 했죠? 뒤로 가볼게요. 지금 안약제로 돈 벌어서 시가총액 1위 간 게 아니에요. 자, 구강 인슐린 혁신이라고 나와 있죠.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고 유럽 1상 이상 IND 제출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1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험 내용은 혈당 조절, 생체 이용률, 주사형 인슐린과의 비교 이거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 신호는 파일럿 임상 성공 가능성, 연말 결과 발표 예정. 만약에 구강 인슐린이 성공을 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도 뭐예요? 경구용. 주사제형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요 당뇨병 치료제에서도 구강. 주사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금 대박이 날 조짐이 있는 거거든요. 자, 뒤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제약이 붙었는데 저렇게 가죠. 천당 씨 저번처럼 상한가 찍는 모습 보고 싶어요. 천당 씨, 네? 저 계좌에 1,000원 있어요. 네? 나 6,000원 있어요. 2주에서 유색시를 올려놨는데. 자,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은데 나도 그 레파토리 따라 팔고 다시 사려는 순간 레파토리 깨지고 쭉쭉 올라갈까 봐 못 팔겠음. 못 파셨는데 잘 됐네요. 그렇죠? 3,000당 제약은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정상 혈당 클램프 조건에서 경구용 인슐린 SCD5 이거 성공하면 하늘 날아가는 거고 실패하면 지옥이다. 아까 제가 이슈의 만화에 정리해놓은 그 내용이죠. 이거 경구 인슐린 이거 성공하면 이거는 대박 납니다, 지금. 자, 이 기대감 때문에 저렇게 한 거고요. 100만당 갈끈이깐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주식은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000당 스펙. LG전자에 비해 형편없잖아요. 주가는 딴판입니다.
다른 끼가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 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겠어요. 삼천단작은 좋으니까 안 꼽았고요. LG전자 거에서 꼽아왔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들 오늘 펄어비스가 급락하는데 왜 LG전자에 저는 아쉬운 얘기가 저도 눈물이 납니다. 자, 오늘의 꼽은 한 줄평입니다. LG전자는 일을 참 못해. 내가 다 안타깝네. 하필 협업을 해도 어우. 어제 우리 시장 국제유가 급등과 확전 가능성이 부각되며 밀렸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상군 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중동 관련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었는데요. 양시장은 방향성을 탐색하다 다시금 좀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0.47%가량 오르면서 5,790선 지나가는데요. 오늘 시총 대형주,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큰 힘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이 지금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1.69%가량 오른 1,162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3,000당 제약이 시총 1위로 올라섰죠. 코스닥 시장 안에서 시총 1위가 11%, 거의 지금 14% 넘게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볼 텐데요. 오늘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이 장 초반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된 이후 매수폭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 합쳐서 1조 2천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은 1조 2천억 넘게 팔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개인은 1,500억가량 파는 가운데 외국인이 시장을 강하게 사고 있고요. 1,400억가량의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기관의 350억가량의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90원 선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1,490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고환율 기조를 가져갑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96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대미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국내 건설사의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천억 달러는 에너지 등의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데요. 제1호 프로젝트로 원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전 확대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2000년대 이후 대형 원전을 완공한 경험이 있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은 대미 원전 투자는 건설주 재평가의 방아쇠가 됐다면서 한미일 원전 동맹 구도하에 미국 원전 건설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건설과 시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주들이 오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주가부터 바로 열어보시죠.
대우건설 18% 넘게 오르면서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19,090원 지나갑니다. GS건설 주가도 함께 열어볼 텐데 18% 넘게 급등 중입니다. 3725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건설 주가도 조금씩 오름폭 키우면서 약 2% 가까운 상승세 17만 3천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OCI 홀딩스에 대해 태양광 중심으로 재편되는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이는 영구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높였다는 건데요. 업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폴리실리콘 시장은 2013년 가격 반등 국면과 유사하다며 당시 OCI 홀딩스의 12개월 선행 PER이 10배에서 최고 50배 수준까지 리레이팅됐다고 짚었는데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는 협업 가능성도 꼽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폴리실리콘 관련 협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물량 증가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OCI 홀딩스 장중에 15% 가까운 급등세가 붙기도 했는데 오름폭을 좀 줄였습니다. 2.67%가량 오르면서 20만 4천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SK 이터닉스도 주목받으면서 9% 넘게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달 들어 SK 이터닉스 90%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58,800원 선 오늘은 지나갑니다. 하나솔루션 주가도 5.93%가량 오르면서 52,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자제 및 유가 진정을 위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의 석유 가스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에 미국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병력을 증파할 의향이 없다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 줄였는데요. 이란이 더 이상 핵 연료를 농축하거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조기 종전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날 전 세계 원유 공급 확대를 위해 해상에 묶여있는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에너지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쉬어가지만 에너지 안보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종목이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풍력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ung 주가 23%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SK 오션 플랜트도 21% 가까운 급등세 붙습니다. 23,8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대명에너지 주가도 9.66%가량 오르면서 22,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중동 이슈로 시장이 참 불안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지만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체력을 증명하고 있는 한국 증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아직은 전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중동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과연 우리는 다음 주 어떤 포인트를 갖고 이번 주를 좀 마무리해야 될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좀 변동성 파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네, 모습, 네. 예전만큼은 네. 뭐 그런 딱 그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에는 뭐 10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는 그냥 뭐 버틸만한 이제 그런 정도예요. 뭐 이렇게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이제 뭐 5,000포인트, 6,000포인트 뭐 이런 상황에서의 뭐 1%, 2% 이 정도 움직임은 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렴한 말로 말씀드리면 좀 맷집이 이제 그만큼 세진 상황이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을 좀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이제 우리들의 이제 어떤 시각도 뭐 이렇게 비슷해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아직은 전쟁 상황입니다. 네. 전쟁 상황이고 전쟁 상황 이전에 있었던 위험 자산의 선호도를 곧바로 이렇게 좀 찾아가기에는 뭐 어제 뭐 FOMC 결과 뭐 PPI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했었던 금리 인하의 속도감을 가져가기가
쉽진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그저께 나왔었던 뭐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서 좀 제동이 좀 걸렸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뭐 바닥이 높아져 오는 이제 이런 어느 정도의 적응 구간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6천선을 뚫고 신고가로 가는 이제 그런 에너지도 점점 좀 약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월달 내에 6천선을 보기에는 쉽지는 않겠다. 다만 박스권이 좀 좁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은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뭐 매도 사이드카 이렇게 걸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말 그대로 이 안에서의 이제 좁은 박스권을 위한 그런 이 순환매 이런 정도로 좀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은 대통령이 의회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동의를 구하기 전까지 60일 내에는 완결을 지어야 됩니다. 어쨌건 이제 종결 선언을 해야 되는 이제 미국의 법상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60일을 넘어가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화당 내에서도 좀 이렇게 전쟁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말, 뭐 늦어도 5월 초 정도면은 정말 딱 60일 한도 내에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저점을 뚫고 내려갈 일도 없겠습니다만, 엊그제 만들었었던 이제 5,800 정도의 또 그런 고점을 또 한 번에 뚫어내는 이제 이런 일도 3월 달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쟁 이후에 지금 8거래일이 좀 지났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도 제법 단서를 좀 던져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전 큰 물줄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반도체와 에너지에 대한 시장 주도는 계속해서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뭐 반도체는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이렇게도 아실 것 같은데, 에너지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뭐 원전, LNG, 뭐 풍력, 태양광, 수소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개인의 성향에 맞게 얼마만큼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에너지의 비중을 전쟁 상황에서 가지고 가면서 내 포트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여러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나머지를 이제 코스닥 뭐 이런 뭐 부양책과 또 방산, 또 바이오 개별성, 그리고 낙수 효과 기대되는 뭐 로봇,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만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버무리느냐, 요게 이제 전쟁 이후에 뭐 그 큰 그런 좀 물줄기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시장은 이 좁은 박스권을 나름 좀 잘 헤쳐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일단 주도주를 최대한 한 60~70% 담아가고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를 좀 대응할 수 있는 쪽으로 포트를 가져가신다면 좁은 박스권에 좀 어울리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닐까 먼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 뭐 작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20만 원, 네.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호재들이 자꾸 이제 분석이 되는 바, 네. 이 조정을 딛고 추가 상승 가능하나라는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되는데요. 반도체는 이상 보인 거죠. 네, 반도체는 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마이크론이 왜 저 자리에서 저렇게 세론이 나왔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속도감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매 분기 뭐 50%씩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하면 뭐 한 3, 4분기 후에는 정말 뭐 미국의 전 뭐 업종을 통틀어서 이제 최고의 그런 이익을 좀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익 증가율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주가를 저렇게 누를 이유는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는 게 좀 먼저 좀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수치를 만들어냈어요. D램 쪽 매출이 188억 달러, 그러면 전년 대비 200%가 넘는 성장이고요. 낸드 플래시 쪽도 170%가 넘는 성장이 나왔고, 평균 매출 가격이 둘 다 60%, 70%대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게 뭐 아시다시피 마이크론은 넘버 3 업체잖아요. 그러면 우리 넘버 1, 2 최고의 두 기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행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평균 매출 가격이 60에서 70%씩 올라와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향후에 그런 가격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엿봤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GTC에서도 뭐 어려운 얘기가 좀 나왔죠. 뭐 GPU, LPU, 뭐 CPU 합쳐가지고 두 개의 렉을 합쳐서 뭐 어쩌고저쩌고 기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저는 뭐 우리나라 뭐 엔비디아 직접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메모리 반도체에 어떤 좀 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적어도 이 지금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의 실적이 가격, P는 증명을 한 것 같고 엔비디아의 방향성이 지금처럼 그냥 칩을 파는 업체가 아니라 이런 AI의 인프라 쪽으로 좀 가져가면서 메모리의 어떤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좀 선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면 Q를 증명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가로 세로 퍼즐은 풀렸다고 보고 P와 Q가 다 맞는 이런 상황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3주 후쯤 되면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네. 되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저희들 브로커들 또 여의도에 있는 이런 증권맨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한 40조 정도 전후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이제 낸드 쪽의 강점이 올라오면서 30조 전후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좀 보고 있는 100조 이상의 또 삼성전자도 거의 200조 이상 뭐 이런 올해 전망을 조금씩 맞춰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뭐 이 하방 지지는 더욱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2,000조를 향한 여정, SK하이닉스는 뭐 1,500조를 향한 여정은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이제 속도의 문제, 뭐 이런 전쟁 상황에 따른 이제 그런 속도의 문제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틀어질 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은 결국 AI가 만들어내서 반도체와 에너지 이런 좀 양대 축으로 해서 강세장이 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두 달 전에도 강세장의 유효 기간은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작년 7월, 8월에 시작했던 강세장을 대입을 해 시켜서 본다라고 하면 올해 말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강세장을 누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이렇게 좀 전쟁 상황에서 틀림없이 계속해서 이 비중을 꽉 붙들고 비중 없는 분들은 비중을 채워가고 이런 쪽에 좀 전략적 스탠스가 필요하다라고 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쪽은 저는 전쟁 이유가 된다면 반도체 버금가는 주도 섹터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도 사실 에너지가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디 에너지로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ETF를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야 나는 태양광이 최고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태양광 한두 개를 이렇게 좀 엮어서 가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원전과 LNG에 특화된 그런 기업을 반도체로 좀 엮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이런 쪽을 좀 선호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올해 올렸던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필수적으로 그쪽이 좀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기대감이 받쳐졌기 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도 변화하고 있는 모습, 주총에서도 다양한 걸 네. 기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요거의 소회를 말씀드리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평가도 있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에 따라서 이제 뭐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증시 부양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거 계속해서 이 부양을 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지금 정책을 다 써보겠다라고 하는 점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추진 방법, 시기 그리고 어떤 지표의 활용성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의 벤치마크 활용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은 제법 좀 혼란스러운 좀 마찰적인 수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그 액티브 ETF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ETF들과 이제 충돌을 나면서 좀 지수 왜곡 현상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심화될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의지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크게 보면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코스닥을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나눈다는 거 그게 하나고 대기업 집단군의 쪼개기 상장을 금지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두 줄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굳이 하나 더 한다면 연기금이 코스닥의 벤치마크를 지금 코스피 200만 사용하고 있는 거에서 코스닥의 비중을 높이면서 연기금 운용에 외주 운용하는 그런 기금들이 코스닥의 비중을 더 담게 하겠다. 뭐 이 정도가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문제는 늘 그렇듯 이제 어떤 기준으로 아니 왜 내 종목이 메이저 코스닥에 못 들어가고 마이너 코스닥에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기준이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걸 팔고 이걸 사고 뭐 이러면서 좀 마찰적인 그런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뭐 이것 또한 또 잘 또 소화될 것이다.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연기금의 코스닥 벤치마크 확대는 이건 대환영입니다. 네. 어찌됐건 가장 빠른 코스닥 활성화의 대책이 될 수 있는 부실 기업을 퇴출을 하고 될 만한 곳을 확실히 밀어준다라는 이제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뭐 시장 분리에 따른 이제 부작용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승강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자체적인 검증을 가져간다라는 점에서는 코스닥의 좀 자체적인 정화 시설이 마련되는 이제 그런 도구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쪼개기 상장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쪼개기 상장 금지는 이게 단순하게 뭐 하루 이틀 만에 휘발성을 갖고 사라질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보다는 오래 끌고 갈 문제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량 비상장 자회사가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 향후에 이제 쪼개기 상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지주회사의 그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오롯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가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뭐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주주들이 조금 상처를 좀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거를 근본적으로 좀 막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무한 증식하는 그런 대기업들의 상장을 막기 위한 그리고 소액 주주들을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대기업들도 자금이 필요할 텐데 자금 조달의 문제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주주들을 보호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법의 취지에 맞게 본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 들고요. 오늘도 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뭐 이제 CJ 같은 CJ 올리브영을 품고 있는 이제 이런 CJ도 CJ 올리브영은 지금 4조, 7조 뭐 이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데 CJ의 지금 시가총액이 뭐 채 5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CJ 올리브영의 가치가 올라오게 된다면 적어도 저는 뭐 30%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뭐 단번에 올라오기보다는 서서히 좀 스며든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LS 전선도 10조가 넘는 시가총액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LS로 스며든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뭐 저는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오느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이버가 얼마 전에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합병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네이버의 가치로 적어도 이 정권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렇게 지금 동네 뭐라 그럴까요? 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잖아요. 예, 그 약간 뭐 액바지가 좀 되고 있는 네이버도 제 가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저는 요 세 종목을 이 쪼개기 상장 금지법의 최대 수혜 이렇게 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저희가 전략 짜야 될 텐데 네. 관심 섹터는 뭐라고? 관심 보세요? 섹터는 예. 조금 이제 청개구리 같은 이제 그런 국면이 좀 있어서 저는 석유화학 업종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석유화학 싶어요. 최근에 이제 네. 이란 리스크 때문에 부각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에서도 네. 지금 쇼티지라는 키워드가 서서히 좀 눈을 뜨고 있어요. 이게 주식 오래 하셨던 분들, 뭐 저도 뭐 대리급, 뭐 과장급 때도 겪었던 건데 과거 이제 차화정이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로 이 세 섹터만 정말 강하게 올라갔던 이제 그런 그 시절이 있었죠. 이제 과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역시 이제 그때도 만들었었던 것들이 이제 쇼티지, 병목 현상이라는 키워드에 좀 뭐 지금 반도체도 뭐 쇼티지라 그러죠. 뭐 MLCC도 쇼티지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병목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화학 제품 이 병목 현상이 현실화될 것 같고요. 화학계에 대한 이런 좀 특징은 정말 몇 % 안 되는 쇼티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잉 주문, 과잉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산업의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 말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최첨단 반도체에도 들어갑니다만 치약 뚜껑에도 들어가는 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게 네. 만약에 이제 쇼티지가 날 경우에는 이거를 5배, 10배의 가격을 주고서라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쇼티지가 나기 전에 대량 발주를 미리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 정말 큰 상승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차화정 랠리가 끝났을 때 과연 얼마나 이런 화학에서 쇼티가 났었냐라고 추후에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채 5% 6%밖에 쇼티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제 롯데케미칼의 전신
뭐 호남 석유 이런 것들 한 10배씩 움직이고 그랬거든요. 네.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이란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간다면 이런 석유화학 섹터의 강세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일단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은 납사죠. 이제 원유에서 납사를 뽑아내서 납사를 이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뭐 PVC 이렇게 좀 플라스틱의 원료로 나누고 그 원료에서 이제 또 다른 또 중간 자재를 좀 뽑아내는 이제 그런 좀 석유화학의 특성으로 보는데 그 중간 중간에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수익성을 좌우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완전히 다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파악조차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불확실성이 지금 1톤 이 크래킹을 하는 이마저 계속해서 누적 적자를 보일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 업종한테는 반전의 포인트를 어느 정도 제공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틸렌에서 최종 플라스틱이 되는 때까지는 정말 뭐 0.1%밖에 건져내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그런 공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석유화학 업종에서 중간 이런 스프레드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이런 석유화학 업종들이 지금 만성적인 적자에서 그래도 좀 적자를 줄이거나 잘하면 흑자 전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인조고무 타이어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부타디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도 거의 5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병목 현상이 석유화학 업종의 주가를 좀 돌려 세울 만한 그런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롯데케미칼을 지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호석유나 대한유화 같이 이런 좀 이슈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롯데케미칼은 말씀드린 대로 NCC, 그러니까 납사 크래킹도 가지고 있고 미국에는 에틸렌 크래킹, 그러니까 석탄에서 이런 물질을 뽑아내는 이제 그런 설비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타이트해지는 상황, 원료 공급이 쉽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 또 원유가 너무 높아져서 이런 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종목 대비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본의 아니게 오늘 또 한 4% 넘게 좀 상승했고 엊그제 뭐 최근 들어서 좀 다 좋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석유화학 업종으로 제가 뭐 2배, 3배 뭐 이렇게 수익률을 보이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기보다는 전쟁 영향에서 어느 정도 병목 현상이 예상되고 그러면 이제 적자가 좀 축소될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부각된 게 지금 이번 주에 부각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좀 좋은 지속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석유화학 업종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고 병목 현상이 좀 심화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랠리를 보일 것이고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장보다는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심 섹터 화학 그리고 관심주 롯데케미칼 비롯해서 세 종목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정경미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 날씨 하늘이 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이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고 밝혔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상군 투입은 없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다시금 진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코스피 장중에 5,800선을 회복하며 5,80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같이 신재생 에너지주가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을 보이자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 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외로 더 탄력적인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유가 시대의 대체 에너지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규모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타르 에너지 CEO가 주요 LNG 시설 피격으로 한국과 맺은 장기 계약에 대해 수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히자 오늘 여러 모멘텀 안고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주가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원전과 건설주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본격화한 가운데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SMR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이 되면서 오늘 국내에서도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재부상된 모습이고요. 특히 건설주도 오늘도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미 원전 투자가 건설주 재평가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주도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BTS의 광화문 공연이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컴백 이벤트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크게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화장품의 소비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광통신 관련주도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확대 그리고 또 뉴욕 증시에서 AT&T가 투자 확대에 나서자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갑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전력기기 업종에 대한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전력망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을 최선 호주로 꼽았고요. 또 HT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10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증설이 본격화되는 2030년부터는 발전부터 송전 배전에 이르는 전력 인프라 전반에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OCI 홀딩스에 대해서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논차이나 태양광 밸류체인 내에서는 탑 플레이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48.5% 상향했습니다. 오늘 성광밴드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이 나왔는데요. 성광밴드는 정유, 석유화학 그리고 LNG 플랜트에 들어가는 대규모 파이프라인 이음새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이음새 이름이 피팅인데요. 이 피팅의 수요가 생산자와 수요자 양방향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이익률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펄어비스 오늘도 주가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드디어 이 7년간 기대해온 붉은 사막이 오늘 출시되는데요.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플레이어들, 게이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전문 평론가들의 반응이 안 좋자 오늘도 주가는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IM 바이오로직스 면역 항암제 관련주인데요.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에 주가는 따따블을 기록하며 뜨거운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시면 효성중공업, 미국 수출용 가스 절연 차단기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성공했다고 알리며 맑음 보이고 있고요. 뉴플렉스는 메타 스마트 글래스와 공동 개발 소식을 전하며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변동성을 활용한 투자 전략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다음 주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